어제가 방콕 70년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어온 말 가운데 하나가 방콕 70년, 불단 70년이라는 말이 있고요. 선생님께 특히 우리 민족에게 방콕 70년 의미는 어떻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단된 지 70년이 됐죠. 사실 분단 70년의 아픔은 그전 35년 또 36년의 일제의 총체적인 억압에서 오는 고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건 대단한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106년간의 우리 민족이 억울한 고통을 당해서 총체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총체적이라는 말은 정치적입니다. 경제적인 수탈, 문화적인 차별, 신앙의 박탈, 이런 박탈, 그렇게 당한 신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36년 돌아오고 분단이 너무 허무하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YMCA 주최 강연에 도서관에 했습니다. 시간이 그때 이야기 듣는데 여러분께서 사실 분단되고 나서 70년이 됐는데요. 어떻게 분단된 줄 아세요? 초등학교 가서 그 70년이 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70년이 살았습니다. 전문가는 알죠. 전문가는 알아도 겁이 나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70년의 아픔을 그 분단 이야기부터 내가 시작하고 싶어요. 원래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히틀러와 싸우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공지했죠. 그런데 41년 12월에 이제 태평양전쟁이 나니까 루스벨트가 양전쟁을 하니까 힘이 들었어요. 유럽의 히틀러하고서 태평양에서 일본하고서 그래서 스탈린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소련도 태평양전쟁이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영국, 프랑스 비교할 수 없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소련 사람들이 이 전쟁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전쟁에 죽은 소련 사람이 우리들하고 합쳐서 얼마나 좋아하세요? 무려 2,000명. 그러니까 스탈린은 히틀러 패망시키고 봅시다. 그래서 전략이 들어들었죠. 그런데 그 루스벨트가 1945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주말이 고통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5월 8일 날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패망했어요. 그러면 루스벨트의 유지에 따라서 스탈린이 참전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다가 45년 8월 중순에 포츠담에서 이제 스탈린 미국 대표로 truman 서치 대표가 포츠담에서 저희 전후의 여러 가지 영토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 가지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데 간단치 않잖아요. 유럽 쪽도. 그런데 이제 그때 벌써 일본이 패망하게끔 가까이 됐어요. truman이 포츠담 회담에 참여를 가기 전날 뉴멕시코에서 드디어 원자 핵실험이 있었다는 보고를 truman한테 듣고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이제 일본 끝만하다 생각하고 포츠담 가서 회담했는데 회담하는 과정에서 스탈린한테 그때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탈린은 안 믿을까. 하여튼 그때의 truman 생각은 전인자와 달리 꼭 러시아가 소련이 참전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 전인자처럼 그렇게 간첩하지 않았어요. 8월 1일 포츠담 회담이 그 긴 정상회담이 끝나고 스탈린이
내가 돌아가서 우리가 1945년 8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일거에 10만 명이 죽었죠. 그 보도로 확인한 후에 스탈린은 지금이야말로 태평양전쟁에 참가하겠다고 왜? 이제 비용 칠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어떤 것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가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는 살상 없이 전쟁 축하에 숟가락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8월 7일 날 선전복합니다. 하고서 중국과 소련 국경으로 소련군이 물밀듯 그야말로 문자가 파주지세로 되어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나가사키에서 7만 명 이때 일본 미국도 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남아하는 소련의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소련군이 내려오면 미군이 몇 년간 싸웠는데 일본 본토 상륙하기 전에 소련군이 어디 갈지 모르는 우리가 생기면서 이 남한을 어디서 저지해야 되는가 그 빡빡하게 선을 그어야 할 긴급한 상황을 처했죠. 김구 선생 그때 제가 갔었던 오해에서 일본과 함께 참고를 하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대단 소식 배워가지고 여하튼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은 아주 똑똑한 내가 똑똑한 사람 구체적으로 로스카와 식박과 영국한 영광급 장로세를 차출해서 소련의 이 격진 파국전을 남한은 그 어디서 저지다. 그래서 공장 대회를 할 것이다. 그걸 연구를 시키는데 그 세 사람 이것들과의 로스에라는 있으면 두 사람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본 스틸이라는 장로고 또 한 사람은 딘 러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되게 대학 나오시면 딘 러스트는 어떻게 된 대통령 때 무장을 한 사람이나 기억하시고 본 스틸 28년 살아갑니다. 나라와 기인되죠. 이 대련들이 갑자기 지시를 받으니까 한국으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신라 통일 이후에 적어도 1000년 이상은 한반도에 같은 민족으로 같은 눈을 쓰고 살아왔다는 민족의 동지성 역사의 얘기는 아닙니까? 그런데 상부에서는 빨리 선을 그어보려라. 다만 그럴 때 참고로 경성이 서울이 반도에 수가 있으니까 서울은 미군 영향권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인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임시정부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 전문가에게 좋은 대학의 교수에 물어보지 않듯이 자기 사방식에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딱 보니까 바로 서울 위에 인천 위에 38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다른 거는 그거 결정하는데 10초 어떤 학자는 그저 한 30분 걸리는데 여러분 내가 이야기합니다. 30분 걸렸대도 30분 만에 1000년 이상 같은 말소사는 피난을 받은 문화를 나눈 우리 민족이 그냥 허망하게 삼가서도 이게 분단의 시작이에요. 우리 민족 지도자들 상위 미션을 국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민족 분단화 진보를 올랐고 아무도 없어요. 이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내는 화나잖아요. 나는 지금 80이 되는데 80까지 살면서 그 생각할 때마다 8.15 되면 분노가 천명의 분노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김양을 쫙 해서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됐는데 제가 분통 드는 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다시피 싸우는데 그 후에 48년 8월에 우리는 이쪽에 다 우리는 저쪽에 가는 부분을 쓰면서 국가의 형태로 그게 분단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1950년 전쟁으로 한국 전쟁으로 열전 3년을 통해서 우리가 300만 이상 죽으면서 분단이 더 고착되고
3년 후에 1953년 7월 27일 휴전 체제로 넘어가면서 세계적인 명령 체제와 그게 그 겹싸이면서 지난 6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비모, 국이 확장이 되는 분이 말고 냉전 유지에 필요한 분들 비모, 그들 잡혀가지고 심정이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제가 광복의 의미를 여쭤봤는데 광복보다 이제 분단과 초점을 맞추셨어요. 흔히 우리가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분단 과정은 제가 시간은 부족합니다만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한 것은 8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미군 대령 2명에 의해서 38선이 끄어져가지고 우리 국토분단이 이루어진 것은 8월 9일에서 10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해방과 동시에 분단된 게 아니고 해방이 되기 전에 분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와 함께 아까 대령 2사람 얘기 들었는데 홈스티드라는 사람, 그 다음에 딘 로스크라는 사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하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을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20년 전에 우리 분단을 주도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 통치에 맞섰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5년 8월에 핵무기 군박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35년 동안 일본 식민 통치를 받은 것도 서러운데 일본이 아니고 왜 우리가 분단이 됐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에서는 독일이 분단이 됐어요. 전범 국가로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범죄에 따라서 분단이라는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럼 아시아에서 그러한 벌을 받았어야 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아시아 그 나라를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분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왜 35년 식민 통치도 서러운데 지금까지 분단이 되는 이런 아픔까지 겪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 가슴 아프게 분단이 됐는데 분단된 지 70년이 되더라도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또는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좀 짧게 대답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렇게 말하겠죠. 아까 왜 전번 우리 바다 한국분단에 약간은 진보를 그 전번 무리에서 3년 동안 총체적 폭동을 하는 그 진보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소련이 8월 6일, 7일날 선전포고가 남아할 때 저지하려고 순간부터 미국은 딴전쟁을 생각합니다. 왜 미국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소련이 자기 동지연합국의 하나, 로세 소련이 그 순간부터 이제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냉전이 나타나는 긴 피곤한 전쟁의 주상대가, 주적이 소련이 되는 것이죠. 소련이 가장 미국의 강력한 적이 된다면은 저것을 봉쇄, 견제하는 데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디냐? 자제적 싸움, 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계속 봉쇄 견제 정책의 제1방파제로 쓰고 싶은데 일본은 자기라고 싸우면서 상당히 경제가 파괴되고 있으니까 경제부터 이것을 살려야겠다. 경제 강국으로 일본으로 키우를 생각을 하면서 상황이 아까 분단에서 두 독립국가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한국전쟁에 필요한 군수무장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업을 일본에서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6.25 때 일본 추억 가운데 제일 많이 본 게 닛산의 군사트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트럭으로 시작해서 군수품을 만들면서 일본은 뻘떡 일어서서 강국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계적인 영화 감독 구로사와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면은 구로사와 영화 가장 유명한 것은 이게 나쇼봉이라는 건데 나쇼봉은 1950년대고 40분에 그 만든 영화는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머니. 그 스캔들이라는 영화 보면은 일본의 그 당시에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일대가 자세히 나오는데 그게 1949년 한국하고 조금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1950년 현재는 일본하고 비슷했는데 한국 정경 3년 동안에 군수물자 생산으로 일본의 경제대국으로 그럴 때 그래서 1964년 올림픽 동경 개최를 통해서 완전 단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일본을 경제 강대국으로 만들어 소련 경제를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그런데 하부적으로 그렇게 구속시키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징벌을 받아야 할 일본은 징벌을 안 받고 분단체제를 공고하는 데 필요한 그런 데에 있어서 미국의 부속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 부속체제로서 법률적으로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참 전쟁하면서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제정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일본의 전문 그곳의 본대를 눈감아줍니다. 기시 노수케 지금 아베의 외할아버지 처단대 아무 사람이 우리의 면제받고 총리가 된 겁니다. 그 소주가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발현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 62년을 지나는데 그걸 시작시킨 분이 뭐냐면 나중에 제 자신의 책에 나오는 저 이론입니다만 적대적 공식을 나오고 통계를 독특한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살 것은 지금부터 70년, 65년 전 혹은 62년 전 일본이 경제 대복되면서 소련을 막으려했던 미국의 국제 전략이 소련을 망한 이후에 중국이 들어옵니다. 중국을 이제 동시에 경제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경제 대복됐으니까 군사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 구조를 고쳐나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일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현재 사회학을 하셨고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국제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무방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45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소련이 같은 동맹국이었어요. 연합국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이 되고 대략 1947년경 그 냉전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그다음에 냉전이 끝난 뒤에는 중국을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동맹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92년에 소위 이제 문민정부가 93년이고 92년 선거에서 이기는 바람에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딱 한마디만 들으려면 어떠한 동맹국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거 다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쓰신 분이 하나상 선생님입니다. 책 읽어보시면 나올 텐데요. 김영삼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그 당시 이제 통일원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원래는 아마 비서실장 같은 그때 거론이 됐고 어떠한 자리에 오시던 간에 취임사를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선생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 남쪽에 이런 한 말이다. 우리 동맹국 미국이 우리 민족이 북한보다 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이제 북쪽을 겨냥한 것이었다. 김일성 주석한테 당신들의 그 동맹, 소련이라든지 중국보다는 그래도 우리 남한이 더 낫지 않냐,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취지 말고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이나 우리 남쪽의 국민한테 그러한 좀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하는 의미는 없었습니까? 우선 제가 초대 부총리였다는 정변합니다. 제가 초대가 아닙니다. 교육부 총리는 제가 초대를 했는데 좋은 부분이 대학교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1993년 3, 4월에 국회 가서 상임위에서 되게 강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한국 일하시던 정통부 장관한 사람들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게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느 동맹국도 미국을 나섰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동맹국이 미국보다도 북한이 더 낫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참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다는 것은 대답을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인식의 구조가 너무나 두껍고 강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취임사를 대통령 선거를 만들면서 대통령께서 단순해지고 나서 저한테 취임사를 만드는 책 나무랄라 해서 제가 팀을 만들어서 독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독해를 한 건데요. 이 취임사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하고 우리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형식이 있었다고요. 어느 동맹국도 미국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분명히 보면은 지금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 특히 소련, 중국은 우리하고 93년 현재는 국교 정상화를 해서 1급 대사, 장관급 대사를 하는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40년 상임식에서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 발생이 됩니다. 다 깨치방학도 근데 설립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친구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실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동맹국을 관리하는 그 주체적 능력은 그쪽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노래합니다.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게 우리 문미정과를 했습니다. 문미정과라는 자체가 이제 군사정과하고 줄을 끄는 것이죠. 사실 제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조선 아침을 하면서 첫 제의한 게 대통령이 그걸 근심합니다. 신문을 보면 우리 보고 6.5공화국 비꼬는 거죠. 7공화국 그래야 하는데 노태우 3만 갔다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비꼬는데 한국 종이 명태지. 그래서 숫자 떼십시오. 군사 독대할 때는 이승만 독대 때문에 내려왔는데 근데 문민 정부에 떼죠. 뭐라고 했구나. 김영삼 정부죠. 뭐라고 뭐 미국에 아이제 나오고 아이제 나오고 뭐 케네디 정부 좀 믿으라고 그겁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숫자가 떨어지기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거에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취임사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북쪽을 향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상수에서 말하는 상수라면은 동맹국은 변수다. 지금 우리 이 박사가 이야기한 국익이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동맹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런데 변수와 상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필요적인 역사가 존재하면은 우리 민족은 언제 하나 됩니까? 그러니까 민족을 상수가 하는 의미에서 변수를 관리하는 걸 하자. 저쪽에 새로운 문법으로 패러다임으로 서로 대북 대남 관계를 해야 하는 사인입니다. 전두환 정권을 50 정권했단 말이에요. 노태우 정권을 60. 이제 김영삼 정권을 70이라고 해야 되냐, 6.50이라고 해야 되냐. 11에서 뒷받쳐 6.5. 그냥 11권 역색이 아예 그냥 숫자를 빼고 문민 정부를 하자. 그런 선생님이 됐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자주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나도 보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동맹국보다 우리가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했을까? 아니면은 자주성이라고 하면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아직도 군사자주권 참 기본적인 것을 못 잡고 있는 우리한테도 절박했을까? 그런 점을 제가 좀 여쭤봤던 겁니다. 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그때 김영삼 정부 신사,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하나 감동적이었던 게 이인모 선생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그냥 선생님이 주도하셨던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인모 선생을 이제 북쪽에 보냄으로써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바로 직후에 북한이 NPT 탈퇴선을 냈죠. 이제 그 바람에 그래서 논란이 일고 남북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 남쪽에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동맹 민족이고 나왔는데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진전시킬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남북 관계를 그렇게 꽉 막히게 했는가. 그건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좀 다른. 제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너무 오래된 게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하고 3월 2일 독대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북 관계는 안 보고 갑자기 무슨 육공화국이 뭐 이런 이야기 나와서 이런 걸 정리하고 나서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함무라비 격전, 신명기 격전 이야기 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 발대는 이야기 발대고 그런 보복적 정의 관계에서 남대북 정책을 피면은 평화가 영원히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께서도 교회 장로님이시고 저도 교회 장로입니다. 교파는 따릅니다. 합동이라는 공항에 합동통합 똑같은 말을 유선으로 쓰고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하고 예수님 방식으로 합시다. 가만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 적대적 정의 시대는 영원한 전쟁을 가져가는 비극을 가져오니까 저조차 한 우리를 때리면 양합시다.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경제 몇 배나 부동산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GDP로 보면 우리가 14배 가겠습니다. 지금 30배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배 경제 동자가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14배 잘 사는 우리가 마천이라면 14배 못 사는 동생이 내 문제를 따서 내가 똑같이 문제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때까지 대북 관계가 오늘까지 그 관계로 이렇게 악화되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원수를 선제적으로 사랑하자.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좀 지나서 대통령께서 책에는 조금 했습니다. 해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최정우 김도령 씨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나라 일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대통령 비서장이 9시 반에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 뭐냐 지금 대통령께서 신문사 편집장 사장을 조직해서 저녁을 먹는데 그때 YS의 국민 지지도가 92%였습니다. 한국 이게 최고다. 막 아침을 하니까 대통령이 감동해서 특종을 줍니다. 특종이 뭐냐? 이인모 보수.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걸 아니까. 예. 아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옥수를 엠마고 보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를 찾아와서 귀속말로 앞에 두 사람 못해서 귀속말로 하니까 수습하시오. 그래서 제가 주부 장관이니까
저는 뭘 기대했냐면은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나다 그러면 다시 불러서 찬원이한테 그러면 독립이라는 거 정신과 안보 여기 거쳐서 나한테 보내시오. 그렇게 좋아하죠. 정상이잖아요. 네, 정상인데 갑자기 그렇게 터지니까 누가 안 보내기를 소집했죠. 새벽에 소집하니까 모두가 뭐 때문에 소집했나. 그래서 제가 이모는 보낸다니까 공장 두드립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냐. 그래서 그래서 뭐 이야기 하라니까 안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무 말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수사하는데 국회에 가서 다 이런 제가 나가겠죠. 왜 뭐 저런 이상주의가 가족과 구종이라든가 저렇게 추구받는 것을 하지 않고 저렇게 이동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인도주의적인 거래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없듯이 그 여자가 36, 23, 36의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는 애 셋놓고 하면 없어지니까 그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출해야 되는 걸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사랑하고 주는 것은 오래 못한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조치다. 북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문을 벗어난 논리를 계산적으로 한 거다. 이상주의 교수가 오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가 이상주의자가 이상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상을 때려 죽여서 현실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상을 현실을 끌어올려서 어렵더라도 올리는 게 있다. 나는 평생 교수로 학자를 쳤으니까 현실을 이상을 끌어올리기 어렵더라도 하겠다. 뭐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논리가 안 나오지. 그래도요, 지금도 제가 강연하면 이모 왼쪽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보낸 것은 바로 선제적 원수사랑만으로 참 평화가 생기고 유지되고 가능하다는 제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었어요. 저기 한 가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기독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 많이 와 계시니까요. 아까 합동 통합 얘기가 나왔는데 개신교에는 여러 교파가 있어요. 한상열 목사가 신호한 여기 전주 고백교회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큰 이제 줄여가지고 기장파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력은 예장이라고 합니다. 예수교 장로회. 근데 예장이 또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통합파, 하나는 합동파라고 하는데, 통합은 이제 붙임을 따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조금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요? 이제 합동은 좀 깡보수 비슷하고, 이제 한 선생님은 통합 쪽 장로고, 김영삼 대통령은 합동, 보수 쪽 장로니까 아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장은 진보적 장로들이고, 참고하십니다. 아까 그 프리엠티브, 선제, 사랑,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아까 이제 설교에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부시가, 아들 부시가 9.11 테러를 당하고 내놓은 정책이 선제 공격론이었습니다. 그게 영어로 preemptive strike.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나라가 테러를 가할 조짐만 보이면 그냥 그 징후만 있으면 그냥 가서 공격을 해버린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기독교도들이 그러한 그 선제 공격론보다는 선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아까 설교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구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 노인을 어르신을 북쪽으로 보낼 때 어떠한 대가를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 인도적 차원에서 먼저 보내주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예.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인문오인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자세한 걸 보고 못 받았지만 1992년 오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북 고위 총리회담을 8차례가 열렸는데 그 8차례 열릴 때마다 북한을 인문오인 보내달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쪽으로 3가지 조건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 조건부서가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제8차 고위회담이 열리고 특히 91년 2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남북 한반도 그 비핵화 설 같은 기가 막힌 이게 평화 문건이 나옵니다. 나온 데는 이 조건이 있어요. 91년도에 부시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 그 부시 아버지가 오르판하던 사람이 우리 한국의 대사로 왔어요. 한국의 대사로 왔고, 노태우 대통령이 때인데, 그 세계적으로 이제 냉전체가 붕괴되어 있죠. 그런 틈을 타서 미국이 잠시 1992년에는 팀 스프리트 군사훈련 안 한다는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강경 군부들이 이건 진짜로요. 왜냐하면 팀 스프리트 훈련은 지금 키비조과 마찬가지로 핵 탐구를 장착한 핵무기 항공모함이 참여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추상적인 이론적인 아니에요. 6.25 때 막 정말 전폭적으로 다 부서지게 원자폭 안 써도 다 부서진 북한으로서 원자폭탄식을 항공모함 참여하는 한미군 상무는 이걸 덜 비판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부시 아버지 때 그걸 안 한다고 했어요. 그때가 한국 대통령 선거 한참 진행됐는데 92년 가을에 난데없이 93년에 다시 팀 스피릿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YS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그때 말한 것은 교육부 장관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걸 도와주고. 그런데 저도 비서실장하러 들어가면 갑자기 총리가 되니까 그놈의 그 결정이 제가 제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NPT를 탈퇴할 만큼 북한 당국은 특히 북한의 강경 군부들은 굉장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오인 보내면은 근데 인도주의적인 우리로서 굉장한 생각을 했는데 딱 까먹고 미국이 다시 군사훈련을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다. 미국이 양해점 기마사에 대해서 미국이 양해서 그것을 NPT 탈퇴를 선포한 거예요. 왜 미국이 그러니까 설명을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하나 하시는 분이 좀 때문에 아시는데 미국은 자기들이 핵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용이 죽었단 말이에요. 소련 같은 용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도에 뭐가 생깁니까? 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독사들은 국가일 수도 국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국가 이기고 하고 국가 아니기도 합니다. 주로 국가 아니죠. 이게 득실거리는 독사들이 만약 핵물질을 갖게 된다면 이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 제거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과 이미 핵무기로 되는 것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특히 그 독사들한테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국의 비확산 이 핵의 비확산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가 참 북한 보면 원래 상당히 전략적인 역할을 저걸 흔든 거죠. 흔드니까 국내에서 인문오인 그래서 쉽냐고 문민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불쾌했던 사람들이 있고 문민 정부가 그렇게 막 아시다시피 제가 이 책에서 적는데요. 내가 고소화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거 아닌데도 진보도 아닌데도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NPT 터지니까 때가 왔다 하고 목소리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PT 네. 세대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뒤에 책, 선생님 가르친 책 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NPT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로 핵 비확산 조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n-Proliferation Treaty, 그래서 NPT라고 하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세계 기구 중에서 가장 불공평한 그 기구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체제입니다. 이 5개 나라는 아주 무지무지한 횡포를 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통해서 지구상에 약 200개, UN 가입한 190개 국가들이 모두 찬성을 하더라도 이 5개 가운데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 통과가 안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 5개 나라는 마음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개발하고. 차례대로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이 미국, 그 다음에 2번째가 소련, 당시 지금 이제 러시아죠. 3번째가 이제 영국, 4번째 프랑스, 5번째 중국. 요 5개 나라가 1940년대부터 중국이 개발할 때 64년까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만 갖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른 나라들한테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나라들은 걱정하지 말고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 이러한 내용이 NPT라고 하는 겁니다. 핵비약산조약. 참고로 알아두시고. 지금 제가 선생님이 자꾸 따지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 더 아쉬운 통탄할 만한 그러한 대목이 김일성 주구가 관련된 겁니다. 카터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를 해소해보겠다고 평양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남쪽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서 김일성하고 이제 대담을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찬성하게 됐어요. 이제 만약에 김일성 주석이 7월에 죽지 않았다면 바로 7월 말이었던가요? 1차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김영삼, 김일성 간에 열렸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김일성이 죽으니까 남쪽에서는 좀 망하겠다고 했어요. 그러한 게 약속이 없었다면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자신이 좀 있다가 역사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사람이 죽었는데 미국 클린턴은 오히려 조문을 했어요. 이쪽에서는 조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군에다가 비상계획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는 너희들은 상정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일교 장관에서 물러나셨을 때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그 정권에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고 바로 그 전에 통일교 장관을 지내셨던 분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대목이 가장 한탄스러운데. 근데 국민들은 아마 이과사보다 먼저 최고로 알았습니다. 김영삼 씨라는 분이 어머님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상적인 방법론자입니다. 근데 민주화 수행할 때 야당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화 열 속에서 그것이 이게 따라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대담을 들었고요. 왜 저렇게 했냐? 그건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 전에 생일 축하.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94년 제가 93년 말에 나왔으니까 94년이 돼서 보면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클린턴이 참지를 못해서 연변 핵시설을 정밀격 영어로 쓰러질 것을 딱 외과의사가 암덩어리를 딱 꼬집어서 드러내듯이 정밀 폭격하기로 했어요. 그때 주한미 대사가 저와 절친한 레이니 대사였습니다. 그 레이니 대사가 한 번 저를 불렀어요. 우리 주한 미국 시민들을 공으로 소개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저도 딱 듣는 순간 전쟁이 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담을 했어요. 아니,
농담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I'm not kidding, I'm serious. 이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중합니다. 친구들이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이죠. 그때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가 됐어요. 폭격하려고 그랬습니다. 결정을 할 직전인데 그때 마침 조합을 팔고 살만한 럭크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얘기가 하나의 오열마다 조청을 통해서 얘기가 조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럭이 공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연필 핵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인명살상이 100만입니다. 둘째, 군사비용이 원하대로 빌려된다가 정부로 말하면 110조 원 가까이 들 것이다. 경제적인 비용은 그게 10배인 1트릴리언 달러, 1100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싼 무시무시한 전쟁이라는 것을 내주죠. 그래서 클린턴이 주춤하는 그런 때에 카터는 그 대통령 끝나고 나서 평화의 사도가 되고 싶은 기독교적인 욕망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평화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대단히 한국을 고통하려고 초기에는 고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북폭 하니까 찬성했냐? 반대했습니다. 늘 북한을 껴안고 일발 타격하려고 할 때 클린턴 했던 성가치게 했던 분이 갑자기 폭격하겠다니까 안 돼! 또 강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뭐냐 말이야. 어떻게 딱딱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카터가 미국이 올해처럼 한국 정부도 환영 안 하고 클린턴도 사실 전임 대통령이 가는 것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카터가 와서 찬밥 신세 눈길을 떼고 평양 갔습니다. 그런데 평양 가서 유생하고 대동강에 대도를 하고 뭐 설교 소통을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내려와서 창원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카터 마루코드를 빌리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래택이 쭉 떨어지더라. 일곱 편이 그렇습니다. 놀란다. 놀랄 때 아래택이 쭉 떨어지잖아요. 갈 때 침으로 개고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정상회담 왔다 그러니까 아래택이 떨어질 정도로 근데 하나 내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 독재든지 민민이든지 혹은 군사 독재든지 민주주의 할 생각 조금 없는 사람들도 어쩌고 대통령 기간에 남북관계에 무슨 파격적인 진전을 만들어가는 건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북측이 통일하면서 통일을 하는 욕심 정의로운 시대고 박정희도 예외 없이 계속 이명박 씨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스 예외가 되니까 했는데 그걸 갑자기 줄이라고 상관하고 생각했는지 그때 장교일 때 본심을 돌아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뒤에서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마이크는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와이스가 그 새로운 엄혹한 사태에서 대통령으로서 최일선의 군사 동맹이 괜찮은가 알기 위해서 개혁을 한 건 아니고 점검을 했죠. 점검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태리가 있는 클린턴도 소식을 듣고 조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도 조의 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동양의 풍습대로 원수의 가족의 가장이 주도하는 조의를 표합니다. 그 동양이고 미국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그렇게 가거나 그 문제를 그렇게 제가 이분식 조문 발언에 들어가고 이분식 것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의 분단 체제가 공고화되면 이득을 보는 정치 세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기느냐. 그래서 적대적 공세가
연결을 하는 메커니즘상 통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예배라는 수가 붙잡았다. 그런 가족사를 하는 사실은 이 역시 그 책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 줄을 걸는가, 그 당시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정부 운영했는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선생님께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아무튼 1차 남북 정상회담이 김일성, 김영삼 사이에 맺어졌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대통령이 어쩌면은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6년 뒤에 이제 김일성은 죽고 김일성 대신에 김정일, 이제 김영삼 물러나고 김대중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과거 김영삼, 김대중 두 분 다 지지하셨지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을 더 지지해가지고 그쪽에 장관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김영삼 입장에는 김대중이 경쟁자, 심하게 말하면 정적이었죠. 자신이 놓치고 그 정적이 정상회담을 이루고 평화상을 받게 된 것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알겠습니다. 더 지지하셨던 김영삼보다도 덜 지지했다. 김대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제 이재용 교수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일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지지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전제에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투쟁할 때 저는 두 김씨를 다 지지했습니다. 이철성 씨하고 싸울 때 이보다 바람입니다만 이철성 씨에 대해서 칼럼을 썼다가 그냥 시간 협박을 하는 게 있어요. 김대중 씨도 민주화 때는 열심히 지지했죠. 근데 이게 언제 달라졌는가? 6.29 선언이 87년에 나서 대통령 선거를 6.25 선언의 핵심이 김대중 씨 정치 해임 아닙니까? 그때 우리 민주세력 나오면은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때 두 김씩 합쳐야지 군부 정치가 끝난다. 단일 후보로 있었고 그 가운데 한쪽은 동배동을 지지해야 이긴다는 비판적 지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걸 이번에 와 계신 우리 국방위원장 하시고 우리 노사장님도 오는데 그때 제야 세력이 되게 호남 쪽은 비판적 지지 쪽으로 가고 민주화 운동하면서도 호남 안에 안팎에서 우리가 단일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 단일화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입장이지 인간 김대중, 인간 김인간과 저를 지어가지고 이기더라고 절대로 그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총장대가 김대중 선생님 총장님보다 4살 위잖아요. 형님만 갖고 왔어요. 그랬다가 좀 기다려. 우리 마지막 갔으면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판단이 선거 하루 전쯤 오기도 좀 당연히 하겠구나 그런 착각을 한 거죠. 거짓말이었어. 또 저쪽은 내 여기서 호남이니까 내가 호남을 사랑하는 대구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호남 사람들은 바로 생각하는 사자 필승만 하는 거예요. 넷이 나와야 이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난 그래 안 보고 넷이 나오면 반드시 노태우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 얘기는 딱 1등 노태우, 2등 김영삼, 3등 김대중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김영삼이 더 지지를 했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그 구조를 들어가서 날마다 못하는 거 다른다고 했어요. 그냥 하여튼 그런 과정이니까 YS가 노벨 평화상을 못 받으면 장학적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선생님이 노벨 평화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1993년 5월 15일 항일에 이원석 차장하고 인터뷰하면서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햇볕의 핵심 전제는 무조건 반대라는 전제하에 남쪽 한국은 북한을 흡수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필요도 없고 세 가지를 강조해서 저쪽으로 고수를 견뎌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학교 정책을 배우고 쓰시면서 그 말 그대로 썼습니다. 능력 필요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시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김대중 선생님 만나서 내가 뭐 기준한테 기대가 안 되는 게 그쪽에 마음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2000년 노벨 평화상 받으러 때 가장 많더라고요. 수행을 가서 노벨 평화상 받는 날 내가 가는 얘기. 노벨 평화상 받는 날은 첨다 장시면 장미로 전문으로. 근데 그때는 해바라기 됐어요. 해바라기를 하면서 노벨 평화상 위원장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장미로 하지 않고 해바라기를 한 것은 햇볕 정책의 가치를 노벨위원회가 한다. 해서 저 마음이 좋았어요. 이것은 정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이미 김대중 정부 출범하기 전에 93년에 쓰셨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하고 싶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햇볕 정책을 김대중 정부에서 펴낼 때 북측은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곰팡이냐? 우리한테 햇볕을 쏘겠다는 거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남쪽에서 행동을 옮기는 걸 보고 진심이 통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안 해요. 북한에서 햇볕 정책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박사가 있는 농담대학의 총장 하시던 우리 조 총장이세요? 정대현 총장이 이제 차관할 때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 내세우고 대통령이 북한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북한이 제일 봄에 4월에 그 남쪽으로 받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쌀, 또 뭐죠? 비료. 그래서 이제 차관 공식 회담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전문들을 쏘아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너무 기대가 커서 비료를 주겠지. 이렇게 갔는데, 그때 김대중 정부의 내용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DJP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DJP는 뭐냐면은 남북 관계를 주관하는 중요한 부서 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전부 다 JPD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에 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했겠지만 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 비료 회담하면은 이산가스 문제가 걸렸는데 나 같으면 내가 있었다면은 비료하고 이산가스하고 동시에 하자. 4월에 비료가 들어가니까 5월에 그럼 바로 이산가스하고 하기 전에 주겠다 그러면 다 듣는데 그때 JP 쪽 사람들이 그걸 못하도록 해서 나는 그 정 장관이 얼마나 중간에서 애를 부르겠는가. 그 아픈 심정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논리를 햇볕 정책이 웃으면서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구나. 그리고 우리를 곰팡이를 보는구나. 그런 이유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료 회담 실패가 저쪽에서 수십 년인데 직접 제가 그 후에 그해 8월에 국가가라고 초청을 하다가 못 간 적이 있어요. 북경에서 정금철 씨가 바로 정 장관, 정 차관 카운트파트인데 나와서 위에 상부의 지시로 비행기도 못하고 기차로 24시간 왔는데 면목이 돼서 입이 뜯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비료 회담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분기를 토하는데 우리는 비료가 그리워서 베이징에 갔는데 이렇게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나 햇볕 정책이 뭐예요? 하는데 햇볕 기담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근데 곰팡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곰팡이는 북한에만 있어. 남한에도 곰팡이가 많아요. 곰팡이 없애면 남북 다 되자는 이야기지. 그래서 많이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DJP라고 하는 한계, 집권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철학이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얻으면 좋은데 권력을 나누면 실패한다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민주세력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대략 한 15, 16년 전이라서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모를까 봐서 내가 부연 설명하는데 DJP가 뭐냐면은 김대중의 이니셜 DJ, 그 다음에 이제 김종필의 이니셜 JP, 그래서 김대중, 김종필이 합쳐가지고 권력을 창출했다 해서 DJP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벌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때 초대 통일부장관이 강인덕 씨였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안보통이었죠. 김종필에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교, 안보, 통일 쪽 장관들을 전부 다 김종필 계를 차지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어도 초반에는 남북관계가 제대로 진전될 수 없었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2000년 6월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6.15 정상회담 합의사항에서는 가장 감격적인 내용, 감동적인 내용이 이제 그 통일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북쪽의 통일 방안, 남쪽의 통일 방안, 공통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 이거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그 6.25 선언 나왔을 때 내용을 물어보는 이항이 저희 북한에서 늘 말하는 통일 방안하고 남쪽에서 말하는 통일 방안의 접합점을 한 거죠. 제가 통일을 받았을 때 3단계 놈인데 1단계는 교육훈련을 증가시켜서 2단계는 국가연합으로 가는 겁니다. 국가연합을 영어로 말하면 페더레이션이 아니고 컨페더레이션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서로 정상끼리 만나고 국회의원끼리 만나고 행정부끼리 만나고 그리고 시민들끼리 만나고 해서 국가연합 단계로 가자는 게 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통일과 같은 통일을 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연방제가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10년 정도 차이로 오는데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꼭 말씀드렸던 것은 김일성 주석이 초기에 연방제를 말할 때는 그들이 경제력이 우리보다 더 낮고 사는 인구가 낮기 때문에 흡수 통일할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안 하고 그러나 그 자동차, 삼천리 자동차가 생산되는 그 단계 1970년대부터 남북의 경제의 그 규모나 이 발전이 우리가 앞당겨 갑니다. 그 70년 이후에 북한을 뭘 깨닫기 시작하면은 6.25 때문에 무력으로 흡수 통일하려다가 접근하려다가 안 됐으니까 실패했고,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는 자기들이 남한을 경제나 무력으로 먹을 일방적으로 흡수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연방제가 나옵니다. 60년대 연방제가 나는 게 70년, 80년, 90년 점점 연방제에 보면은 북한이 먹기는 일하지 말자 이야기 자꾸 합니다. 수세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권력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공포스러운 시간을 했냐면은 연방제가 말 나오면 그런 정가 통일을 하고 수행을 너무 해가지고 그 시기 구분 없이 저쪽은 80년대 이후는 특별히 연방장관 때는 우리는 먹을 힘이 없으니까 연방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당국자가 와서 분명히 위에 좀 이야기해 봤어요. 북한이 약하기 때문에 연방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두 정상이 이항에서 느슨한 연방제와 우리의 국가연합 비슷한 분들 보고 통일 논의를 당당히 두려움 없이 냉전적인 두려움 없이 하자. 참 잘하죠. 참 잘했는데 누가 잘못했냐? 김대중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그것을 신부진의 남북 간의 협의하는 걸 하나도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진전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실 6.15 선언에서 부족한 것은 군사 긴장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담았어요. 그에 비하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14공공선언이 훨씬 자세합니다만 14공공선언의 가장 아픈 점은 이룩할 수 없는 위기의 끝에 가서 3개월 앞두겠다니까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도정부가 MB 정부에 초기 했다 하더라도 뒤집을 살았는데 마지막 했는데 그걸 존중할 수 없었죠.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북한의 통일 방안은 1960년부터 연방제입니다. 연방제인데 물론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바뀌죠. 초기에는 북쪽이 우리 남쪽보다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을 흡수할 의지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연방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남쪽을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학계에서 흔히 공세적 연방제 통일방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결정적으로 90년대부터 모든 면에서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남쪽이 북쪽을 압도하게 되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쪽한테 흡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방제는 뭐냐면은 남쪽에는 자본주의 정부를 유지하고 북쪽에는 사회주의 정부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개 정부가 있는 거죠. 지방정부로서.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나라, 고려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거고요. 이제 남쪽 통일 방안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화해의 협력, 공존 공영, 2단계, 두 번째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국가연합. 이거는 양쪽 다 국가로서 존재하면서 가까이 지내자. 지금 이제 유럽연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외적으로 두 개의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완전하게 하나의 통일을 한다. 그것은 우리 남쪽의 자유, 시장개혁을 이제 강조한다고 해서 이 대목을 이제 북쪽이 반대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흡수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60년, 70년을 헤어져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통일하는 것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양쪽 통일 방안과의 공통점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서서히 단계적으로 통일하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6.15 정상회담 있고 나서 남쪽에 보수 쪽에서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말 이래놓고 이제 말하겠죠. 연방이 이제 과거를 생각하고 어차피 적화 통일 전략인데 그 무슨 연방제를 들고 거리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정부 당국자도 왔으면은 똑바로 위에서 따라가라고 했는데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 책에서도 그렇고 법정에 가서 한 증언을 몇 번 했는데 판검사 상대로 해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연방제 지지한다. 우리 남쪽에서 아직까지 연방제를 지지하면 바로 국가보안 위반을 걸리기 쉽습니다. 내가 연방제를 지지한다 해가지고서 구속시키면 구속시켜라. 그 대신 연방제보다도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바람직한 통일 방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데 선생님이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연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좋은 선언을 놓고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만 노무현 정부 14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가장 노무현 정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보안을 폐지 못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선은 그렇게 좋은 내용을 내놨는데 임기 3개월 놓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한 최소한 늦어도 중반쯤 해가지고 뒤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 정권 재선출 못한다면 그것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진전시키 났다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합의 내용을 상당히 좋으면 그걸 시행할 기간이 없이 그냥 바로 정권이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제 빼놓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소위 통일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의 통일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앞으로 내 이야기를 진짜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유보적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두 명백한 역사적인 방면교사가 존재해요. 하나는 아버지라고 보는 방면교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배워야 할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배워야 할 것 분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바로 그 앞에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아주 망쳐놨으니까 거기를 난감된다. 두 반면교사가 있으면 이 성공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유보적인 낙관을 했는데 그
근거가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북 정책 통일을 해왔겠구나 이렇게 기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뢰는커녕 불신만 자꾸 조작한다고요. 예를 들면요, 남북 간의 신뢰를 조성하려고 하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북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간의 남북 간의 합의, 특히 정상 간의 합의는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래서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둘째로 그 선언적인 선언 바탕에서 실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합의 중에 두 정상이 한 게 6.15, 14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자꾸 바뀌고, 대통령이 대법만 욕구하고 댓글로만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최고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합의가 되면 국회 같은 데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정상이 하면 그 디바인 도큐멘트, 아주 거룩한 그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존중해주는 북한과 우리 남쪽의 대통령이 쓴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쪽을 향해서 그 정상회담을 존중했다 그러면 그쪽에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없는 것처럼, MB는 앞에 없는 것처럼 박 대통령도 보니까 뭐 전혀 없는 게 없어요. 둘째, 우리 대통령이 나가서 해외 나가서 이야기할 때 북한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인권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 있으면 이런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국제사회에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게 안정되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신뢰하겠어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그 나쁜 놈으로 나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해보세요. 그 신뢰가 없겠어요? 예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걸 보고서 신뢰 프로세스는 불신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느끼게 됐죠. 안 되죠. 그 다음 대박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지금 다 아시니까 통일이 대박이다 했을 때 하나 했더라 좋은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 문제 가지고 직장 결혼하는 거 그냥 안 해보냐 이런 긴급한 자기들 실존적인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세대처럼 감정이 생각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통일 대박 나오고 나서 그게 상당히 바꿔졌다. 그 공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박 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이 정부가 들어서 만든 게 소위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통일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교육개개혁위원회는 북한하고 논의할 것을 남쪽으로 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만들어주는데 통일에 관해서 준비위원회 하자 그러면 북한국한테 제의를 해야죠. 우리 남쪽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니까 뒤쪽에서 그걸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짜보자. 이를테면 김대중 민화협이라고 하는 게 민간 차원에서 북쪽과 남쪽 같이 만들었습니다. 통일 문제니까 민화협은 북한 민화협이고 남쪽의 민화협이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통일 준비하려면 북쪽하고 문제를 던져서 의논하면서 역지사지하면서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탁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거기 민간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교수하신 분이고 내가 잘 아는 분인데 괜찮은 분인데요. 실토를 했어요. 실토를 간단히 말하면 흡수통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다. 통일이 하는 거죠. 통일이 대박이 아니고 흡수 통일을 통한 대박을 기획하는 거죠. 북한이 자기들 예상이 맞았다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무시 맞았다 생각합니다. 대박 중에서 저기 뭐 쪽파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람을 하자면 쪽파리를 제가 하는 거 쓰거든요. 그래서 칼럼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은 분명히 대박이지만은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은 똑같다. 제가 이제 그 얘기 드렸는데, 하여튼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북한이 붕괴하는 것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나는 네. 떡밥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제안. 네. 네, 저를 고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 책만 제가 소개했는데 쪽박이 아니라 제안이 될 거라는 거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 책도 없고. 근데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은 막 붙이기가 쉽습니다만 공식적인 말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이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도 참 재밌어요. 조선일보. 통일 대방론이 나올 때 그거 가장 먼저 홍보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 아마 조선일보를 잘 안 보실 텐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한 개만 보지 말고 조선일보를 봐라.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조선일보만 보지 말고 한 개도 봐라. 균형 잡힌 시각을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 조선일보처럼 열심히 통일하는 매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오늘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 신문 정부에서 그 신문한테 제 말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말하는 통일은 합수통일이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죠. 통일은 합수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나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원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라 흡수통일이다. 네, 그냥 그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대외정책을 좀 넘어갈까요? 선생님께서 미중관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큰절 당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큰 소리를 쳤고요. 미국은 우리한테 유일한 군사 동맹입니다.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고요. 중국은 급속하게 떠오르는 우리 경제 대국이고 우리한테 교육금으로 보자면은 미국과의 교육 분류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대표 김영삼 대통령이 소위 정계로 소개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양이 아니고 가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엎주고 뛴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그 보수 수구 세력의 원복이고요. 제가 큰절하는 거고 참 의의가 없던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0분 정도 걸려서 분간을 많은 분들이 명관급 장학교를 거기 육군선거 공무선거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정했는데 그걸 안다면은 어떻게 워크하자고 앞에 가서 큰절을 합니까? 나는 상식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그 이교수 책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하니까요. 제가 1993년 통일부총리가 돼서 그때 김영삼 정부가 우리 4대 저희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 연강들의 대사로 지명된 분을 전액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정부에서는 참 우리 대사들이 인권유린하는 우리 정부의 공국 정부의 그 딱한 사정을 설명하기 애를 많이 넣었는데 국민정부에서 그런 일을 줄 겁니다. 국민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가서 우리 시장 개척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물건 많이 팔도록 하고 문화의 저력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참 상당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 대사로 지명받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울과 베이징 간의 거리는 이제
연설과 워싱턴 간의 거리와 같습니다. 난 속으로 아멘 했죠. 그런데 미국 대사로 지명된 사람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속으로 옳거니 당신 말 맞아. 그랬는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 다음 아침에 오늘 신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시고 나와서 이 사람 부인도 되기 전에 안 될 뻔했어요. 어디 감히 혈맹 관계인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중국과의 관계와 동등시하느냐, 그렇게 사고가 된 사람이 대사가 될 수 있냐 싶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해서 요즘 방문에서 이야기한 게 어떻게 나갔나. 근데 그 1993년의 현실이고 2015년 그 이야기 하면은 아무도 틀렸다고 말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우리 무역 전 세계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이득 본 액수간에 정확히 못하는데 그 이 교수 책 보면 나옵니다. 프레스 안에서 내가 이것을 샀죠. 근데 그 470억인가 60억인가 되는데요. 중국에만 팔아서 번 돈이 550억 이상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물건을 잘 팔아서 이문이 났기 때문에 전체 무역 확대가 난 것 정도가 돼요. 약으로 봐서도 일본, 미국 시장에 판 물건보다도 중국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당장 9월 3일 날 대통령이 전성일에 갈 겁니다. 난 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척지면은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우리 지식인들, 종교인들, 양심적인 저널들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장의 값들, 표준들, 적자라면서 팩트를 말합니다. 강자들이 당장 감소를 합니다. 지금 중국의 자동차 건설이야 현대 자동차 들어가고 전자제품 팔아야 하는 우리 대기업들 중국이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실이 지금은 우리가 중국의 경기도 에너지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더 높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 동북 다 공정, 그 나라들의 역사적인 공약을 하는 거죠. 발행이 있고 우리는 미국에서 평가를 하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가 없죠. 중국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워카 대장한테 장군한테 절하고 지금도 미국이 우리가 세다. 이거는 삼척 종자고 아는 거는 집권단 대표가 못한 거는 나라한테도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 말씀만 더 끝이면은 우리나라 경제력 상당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교육분은 일본과의 무역 액수,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액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는 더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일본한테는 65년 정상화한 뒤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우리가 무역 흑자 본 적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80년대 초까지 우리가 적자를 보다가 80년대에 이제 전두환정권 때니까 지금 이제 흑자를 보고 있어요. 한 200~300억 정도. 그러니까 일본한테 적자 보는 것보다 조금 많이 미국 같은 이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국교 정상화한 92년 첫 해에 조금 무역 적자 보고 그 뒤부터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 규모가 한 400~500억 정도 되는, 300~400억 정도 되는데 중국하고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아니면 우리는 무역 적자를 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그 양자택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는 많이 빠져 있어요. 미국에 줄 서야 되느냐, 중국에 줄 서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경험 다 가지고 계시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애기들은 참 현명해요. 둘 다 좋아요, 그래요. 어른들만 친구져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누가 더 좋아? 손톱만큼, 눈곱만큼 이렇게 짓궂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꼭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하고 친하게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하고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국익을 추구하면서, 그건 주대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제가 선생님 책 얘기하니까 제 책을 꼭 짜고치기 못 썼다죠. 근데 선생님 책 그 제목이 한반도는 아프다. 이제 부 제목이 적대적 공생의 기분.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반도는 아프다. 이건 알아야겠어요. 적대적 공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흔히 적대적 공생을 남북 간의 적대적 공존 그걸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 남북의 극단적인 이 지배 세력이 모르게 작동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지금 지뢰 터졌잖아요. 저희 북한은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안 했다고 하는 그 말의 배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적대적 공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앞쪽을 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잘 지뢰가 터지니까 남쪽에서 그간 하고 싶지만 못했던 극단적 수구, 냉전, 강경 세력들이 드디어 20만 장 일하를 뛰었다. 그런데 일하를 20만 장 뛰고 50만 장 뛰어오면은 겉으로 보면은 그게 북한을 화내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게 띄우게 되면은 북한의 강경 세력에게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야,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못했다. 우리 다 뭉쳐라. 남한을 조금 좋게 생각하거나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놈들, 이놈들 가차없이 다스리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 그분들이 아주 비이성적으로 강경하게 행동을 취하면은 의도적으로는 저쪽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로 나오냐면 북한의 강경 군부의 입지를 강화시켜줘요. 제가 예를, 이게 너무 예가 많아서 나 이제 앞으로 이 박사하고 책을 하나 같이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주 세계 학계에서 아주 이게 체계적으로 다루는 책인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학교 우리나라에 국방부 장관을 하고, 내가 어느 데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아야 되죠. 장관을 하다가 안기부 장관을 생각했어요. 대외 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북한 당국자에게 한국에서 시위 좀 해달라 이 부탁했다가 감옥에 가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직이 국방부 장관이고 안기부 장관입니다. 그럼 왜 그쪽이 시위를 했다는 것일까? 시위를 하면은 남쪽에 극단적 그들이 뭉치게 되면은 국내 정치에 극단적인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거나 그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합니다. 비판적 지지와 사자 필수문으로 제야가 갈려지고 YSDJ가 갈렸을 때, 그때요 11월 말에 김현희가 잡혀서 초하늘로 비행장에서 내리는 사진이 터졌는데, 그 사진 딱 보고 판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적대적 공생관계가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극단적으로 정치를 끌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강력한 적이 필요한 거예요. 적을 붕괴시키려고 하면서 적을 강화시키는 이 역설. 그러니까 남쪽 이 방세력 한 사람은 당신이야말로 친구이다. 이재봉 교수가 친구가 아니라, 저도 옛날부터 친구라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북이란 말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저쪽을 도와주는 세력들은 강력한 세력입니다. 북한의 군부를 항상 도와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적대적 공생관계 메커니즘이 작동 안 되도록 내가 시간을 보면 안 되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극단을 양극단적인 입장을 주는 사람은 남과 북과 다 민족 통합과 평화와 화해에 안 됩니다. 저기 그 국방부 장관 실명을 이분이 거론 안 하셨는데 그게 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이었죠? 이해창 씨가 그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 그분과 개인적으로 그분이 교회 잘 놉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우선 저 책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앞으로 그 2권, 저렇게 회고로 일기라고 할 수 있는데 2권을 재작년적으로 펴내실 때 바로 다음에 좀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다시 준비가 됐을 거예요. 혹시 이제 그 예고편으로 그래야 이제 책 보고 하실 겸 그 책에 실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책은요 한마디로 안 들어가면서 제가 통일원 때문에 통일원 맡아서 적시적 통일까지 15년간의 남북관계를 두고서 때문에 교육 문제도 봐주고요. 종교 문제도 봐주고 학원 문제도 봐주고 또 기사로서 삼김씨와의 관계 삼김씨와의 관계에서 한 세 사람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서울대 교수를 있을 때 한국일보의 그 누구 애께 김대중 총재에게 부시 대통령에게 그렇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칼럼을 쓰는 게 있는데 거기로 나온 영화는 삼김씨라는 대도적인 것을 기독교 방송 창사 무슨 비숍션한테 전진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석을 했는데 그 에피소드니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딱 가니까 JP가 딱 있더라고요. JP 비서실장이 서울대학교 한 6, 7년 후에 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JP에게 칼럼을 쓰면서 JP에게 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JP는 Justice와 Peace가 아까운데 김통대 제 말을 좀 정의와 평화만 그런데 기도 없어. 근데 JP가 의견을 가서 오늘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뭐 악수를 다 친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한 박사가 쓴 거를 내가 그런 아주 줄것 감시 받았다. 그러면서 줄것 같이 이렇게 숨겨놓고 한대 쥐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비서실장인데 후배가 막 대들더라고. 대들다 보니까 저기로 말하면서 한 박사들을 줄것 감시 있습니다. 애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무서운 분이구나, 대단한 정신이구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뭐가 물었어요. YS가 누가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오시더라. 그러니까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편지에 뭐라 쓴다면은 총장님 머리는 남한테 빌릴 수 있다 그러시고 열심히 아침마다 조깅 하시는데 책 좀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의 머리를 빌리려면 이게 머리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만한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인사하니까 탁 깨어나면서 쥐새끼가 한 박사를 좀 봐줘. 그러니까 또 소리를 팍 끼시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다음 좀 몇인가 이제 막 DJ는 막 20몇 명 사람 못하는 거야. 사람 수도 다 개선 못하고. 그래서 그때 중국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면서 중국 사람 어떻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근데 나는 못 보라. 그래서 손 딱 잡으니까 탁 보니까 나거든. 그러니까 탁 보다가 탁 보고 싹 가시네. 겁이 나. 삼김씨가 안 되겠다. 이게 제일 적극적인 것은 DJ가 제일 적극적인 거죠. DJ한테는 뭐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정치 자유화가 돼서 어제 저 시골에 가서 연수원에 가서 전부 다 당원들이 제복을 입고 했어요. 제복을 입고 이 제복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이제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죄공이고 뭐 총리를 막 숭배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비리가 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죄공 있고 하는 그런 좀 안독한 식으로 썼단 말이야. 그렇게. 근데 DJ도 솔직하죠. 기분 나쁘다 이거. 저기 그런 이야기를 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멀리 오신 분이 많이 계세요. 경상도, 저 경기도에서까지. 그래서 그분한테 기회를 좀 주려고 한 4시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 처음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시다가 통일원 장관이시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이제 대학 총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방송통신대. 지금 이제 교수님들 7, 80, 50들이 방송통신대 교수로 계시다가 대구에서 따로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한 번 오시고, 이따가 인사 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상지대,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죠? 한전대. 대학 총장을 3번도 하시고, 적시자 총재도 하셨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학자가 관직을 너무 밝히신 거 아니에요? 이거가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서울대 교수였을 때 한국사회 배당하고 하면서 그때 생각은 이제 시민사회가 오는 시대니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남기는 이런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제가 YS가 대통령에서 통일 원시대 부총리 했죠. 그 다음 대학 총장 하다가 또 DJ가 되니까 교육부가 부총리로 올라가면서 소위 시장 IMF를 당했던 DJ로서는 IMF를 위해서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난 DJ로서 그걸 이해합니다. 여기 정리로 출신들이 많은데 그 점에 궁리하셨던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가 터졌기 때문에 IMF의 처방대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했는데 그게 이제 교육부를 경제부처를 통과하는 시장이 필요한 인물을 기르어야 한다는데 그때 나를 지명하니까 내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를 도움을 했지요. 사실은 고전에 와있을 때는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 와이스가 내도와달라 강조가 그러면 그냥 문화공부, 문화교육부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비설정대로 그 문화인간에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못한 것을 사람 추천했었어서 그 책에 나옵니다. 저는 그걸 쓰니까 통일부총리가 오래된게 아니고요. 갑자기 조깅하면서 2월 17일날 전화하셨어요. 오늘 청와대 스태프 발표하는데 한 번 더 빠졌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비서실장 하나 그러니까 고민했는데 또 안 됐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간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한번 부총리가 돼야지 경제를 알고 경제부총리가 싶으면 경제를 잘 모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관심이나 평화와 총리 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변한가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노자가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느 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종합유선방송위원장이 됐는데 방송대학 교수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정미열 교수가 계시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방송대학에서 총장이 나가게 되는데 학교가 여기가 와서 선생님 와서 수술을 되는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뉴미디어를 개발시키고 그래야 막아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집에 찾아와서 막 밤 안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그래서 내가 입고 누가리 표방하고 내가 그거 안 한다. 유세 안 한다. 조금 당신이 이제 필요하다면 선회해봐라. 나 그래서 쭉 알아서 이야기한 거야. 안 되길 바라면서 했는데 투표한 결과 내가 됐다는 거야. 안 갈 수가 없지. 그래서 방송을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총리 되는 게 했죠. 생각도 못하는 거야. 뒤에 딱 몇십 대 치시는 어른인데 나한테 그걸 맡으라고 그걸 네가 아까 생각했는데 참 막 어려운 걸 맡았어요. 그러다가 학부를 다 압박하더라고.
경제부 장관하고 그 이야기 나옵니다. 잠시. 그랬죠. 그 다음 어느 날 서울역사에 있는 선배 친구가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삼지대 김창문 목사님이 총장을 갔는데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 학교 그렇게 됐다. 김웅기가 막 굉장히 밖에서 괴롭힌다. 김웅기가 지금 접수했습니다. 와서 좀 도와가지고 아이고 내 골치 아픈 학교만 참 와서 아이고 그막 학생 총학생 회장 노조 교수를 막 와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 한 달 가니까 막 글게 그림이 이 방만을 그리는 어떻게 하는데 혁명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과정은 책에 있으니까 책에 없는데 뭐. 아니 내가 결론만 해. 결론 이름만 주세요. 내가 총장 세분하고 부동부동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함스터 선생님만 우리가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공명고사 같은 경험하시고 한 번도 과제를 못 하셨는데 고사학교만 하고 왜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왜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 과제 다 차려고 그러면 내가 갖고 싶어. 하나님 과제 차려서 하나님 과제를 차려서 아이고 주도 보시면 내가 증명하면 은총이라 생각해요. 그런 위해서 참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특별한 시인이다. 학자가 반직을 밝히셨다면 취소하겠습니다. 나한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게 하나가 적십자 총회입니다. 제가 적십자 총회를 몰랐어요. 난 인권위원장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글점을 받았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는데 적십자의 사고가 발생하고 내가 사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면서 한국에 오시나 그래서 대단한 그것도 정말 예상대로 전통되는데 왜 보람을 느끼느냐 통일부에서 통일을 맡아가지고 인민공원으로 앉아서 그러는데 적십자 통일을 하는 데서 통일운동 모아서 그래서 제가 이산가족 만나는 거 유선 화상으로 만나는 데를 9번 이산가족 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요 이 교회니까 관계된 분이 말씀드립니다. 2012년에 세불교회 23명의 젊은이가 탈리반한테 납치가 돼서 죽이고 탈리반이 막 위협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깜짝 놀래요. 노무현 정부 때문에 깜짝 놀라서 늘 비상회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니까 유엔을 통해서 탈리반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의 입장은 미국은 테러리스트하고 절대로 공식적인 협상을 안 한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사무총장이 미국하고 유엔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 하나. 그때는 대한민국이니까 저한테 적십자를 절대 안 됐을 때 반대 안 합니다. 하나. 이미 둘이 죽었어요. 21명을 살리는데 피눈물 나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21명의 생물교회 청년이 석방되는가. 적십자위원회가 주선해서 그 장소를 적십자가 빌려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래서 협상을 하고 21명을 무사히 석방된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히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생물교회 방송사를 위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고백교회 명예 집사입니다. 아마 오늘 29주년 창립 기념이라고요. 지금까지 29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인 적 없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혹시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으시는 분
이제 2015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민주주의도 안 되고요, 인권도 안 되고요, 노동상권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지금 현재 야당이 안보는 보수, 정치는 진보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북이 악화되면 절대로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내 책이 정당한 대로 남북이 악화되면 반드시 민주주의가 붙어야겠고 적대적 공동체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신자 자매님 여러분, 복음을